오늘 함께 주실 네 분을 소개합니다. 윤경호 매일경제 논설위원, 김홍국 경기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교수, 그리고 이현희 변호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청와대 기강잡기일까 6주간 수석보좌관 회의를 하지 않았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다시 회의를 열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요? 먼저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8일의 강릉선 KTX 사고는 우리의 일상이 과연 안전한가라는 근본적 불신을 국민들에게 주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저속 상태여서 인명피해가 없었지만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사고였습니다. 안전권을 국민의 새로운 기본권으로 천명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참으로 국민들께 송구스럽고 부끄러운 사고입니다. 국토부는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분명한 쇄신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열차 사고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요. 예산도 수고했다고 덕담을 했는데 김정은 답방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간의 정부 사이드에서요. 마치 사전에 준비하는 듯한 정황과 발언이 무수히 쏟아졌는데요. 남한만 부산했던 걸까요? 왜 대통령께서 답변이 없으셨을까요? 예, 북한의 확답이 아직 없다는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익명으로 밝힌 얘기로는 북측으로부터 아직 정확한 답변이 없다. 네. 그렇다면 연내 가능성은 지금 낮아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통령이 지금 아무리 수석보좌관 회의지만 섣불리 그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네. 그 자체가 당연히 더 큰 무게를 갖는 거라서 네. 꼬리에 꼬리를 물 수밖에 없죠. 네. 연내라는 그 시기를 바로 문 대통령이 9월 19일에 네. 어찌됐든 두 정상이 회견 아닌 회견처럼 발표를 했을 때 연내라는 의미를 부여를 해버리면서 네. 사실 연내라는 게 이제 꼬리표가 달린 거 아니겠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수석보좌관 회의가 6주 만에 열렸는데 처음에 3주는 보고 참사 때문에 네. 어찌 보면 대통령이 좀 피했다, 꺼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 이 2주는 해외 순방도 있었고 지금 관심은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네.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청와대 내부의 기강회의 이 두 가지였는데 이 두 가지 얘기는 쏙 뺐어요. 그만큼 부담스러운 거죠. 네. 예. 지금 나머지 이제 마지막 하나인데 사실 KTX 사고는 대통령이 정말 말하면서 네. 유치에 있던 화법처럼 얘기하지 않은 게 정말 다행입니다. 머리 숙여서 사과하고 네. 국민의 마음을 위무한 게 정말 다행입니다. 네. 지금 문 대통령이 무겁게 한 말씀 한 말씀 뗐는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 지지율도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오면 국회 연설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도 꽤 있긴 하지만 반대도 만만치 않군요, 김 교수님. 네, 아직까지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둘러싸고 대한민국의 국내 여론들이 찬반 양측이 팽팽하게 가려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이 국회에서의 연설을 찬성하는 쪽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뭔가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 있는 공간이 결국 국회밖에 없을 것이고 여기서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에 큰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이 과거사에 대한 천안함 폭침부터 비롯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명쾌하고 분명한 사과가 없는 김정은 위원장을 우리가 우리 안방으로 불러들인 것을 허용해야 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따라서 이런 국론 분열적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여전히 좀 진전이 더딘 상황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관련해서는 지지율이 계속 꺾이다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가셔야되는 과정에 지지층들이 일부 결집하면서 지지율이 소폭 상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네. 또 분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김정은 위원장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예산도 꼭 집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기재부에 오늘 떡이 일제히 돌려졌다고 하네요.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건데요. 작년에 피자에 이어서 이거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김 교수님? 일단 기획재정부의 공무원들이 네. 예산철만 되면 사실은 정말 숨 쉴 틈도 없이 밤샘을 해야 되고 또 의원실의 요구에 맞추거나 또는 국회 예결특위 그 상황에서 계속해서 오는 요구들을 맞춰가지고 네. 수정 작업을 하게 되고요. 증액하고 감액하는 실무를 다 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예산실 직원이 쓰러지기도 하고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번에
국회 예산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결국은 네. 사실은 정당에 의해서 난도질이 된 상황이 돼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수고의 그 몫은 역시 아무래도 이 공무원들이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일단 감사를 표하는 첫 번째 마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도 지금 우리 경제 문제가 정말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민생의 문제, 지지율 하락의 핵심적인 이유도 지금 실업이라든가 또는 고령사에 대한 대책, 출산율, 그리고 노년층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사회 문제고 경제의 활력을 잃고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이 부분에서 경제부처에서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이 난제를 해결해달라. 특히 김동연 부총리가 퇴임하고 홍남기 부총리가 새로 이제 일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적극적으로 도와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특히 소득주 성장이라든가 뭐 긍정경제라든가 혁신성장 이런 흐름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정말로 고삐를 당겨서 내년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수치들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정말 열심히 일해달라. 격려와 함께 위로 그리고 내년에 일해줄 것을 정말로 기대하는 대통령의 마음이 깔려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김동연 부총리의 모습, 이제는 전 부총리라고 해야겠죠. 잠깐 보셨습니다만 상당히 얼굴이 환했습니다. 무엇을 비우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무엇을 채울 건지 일단요. 김동연 부총리가 퇴임사 어떻게 했는지요.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금년 특히 하반기 되면서는 가슴에 뭐 수검댕이를 안고 사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살았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일자리 문제 또 소득 분배 문제를 대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아쉬운 점이 많이 남습니다. 지난번에 부에노스아이레스 같은 어떤 특정 정당 얘기하면서 뭐 저까지 얘기하고 그랬는데 점잖게 우리 차장님이라고 하시네요. 오늘 이제 퇴임을 하게 되는데 그냥 평범한 소시민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문재인 정부의 초대 부총리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저는 이제 오늘 이임을 하게 되면 평범한 소시민으로 돌아가겠다. 김동연 부총리, 문재인 정부 이 초대 부총리로 합류했을 때 그때 처음 왔을 때 그 모습대로 오늘 백색을 메고요. 떠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미움받을 용기처럼요. 용기를 오늘 언급을 하면서요. 유쾌한 반란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겠다 하는데요. 변호사님, 어떤 말들이 주로 나왔던 겁니까? 네, 우선은 이렇게 배낭을 메고 있는 사진은 네. 사실 우리가 보기에도 조금 익숙하기도 합니다. 34년간 공직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네. 사실 항상 저렇게 경제부총리가 직접 배낭까지 매가면서 배낭 속엔 당연히 자료가 들어있겠죠. 네.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한 모습에 대해서 박수를 칠만하다, 충분히 박수 받아 마땅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렇게 교체된 퇴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올해 특히 어떤 소득 분배에 관한 소득 주도 성장의 문제라든지 또는 일자리 관한 부분에서 특히 어떠한 기대한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 그리고 또 책임론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내부망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기획재정부 내부망에 이임사를 올리면서 두 가지 키워드를 남겼다고 합니다. 용기에 관한 부분과 네. 유쾌한 반란의 부분 이 두 가지의 키워드를 남겼는데 용기라는 부분은 과거에 있었던 지금까지 어떤 소회를 정리한 부분인 것 같아요. 내부 직원들에게 말하는 내용으로 외부에서 어떤 비판이나 네.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바로 포기한다면 그것은 작은 용기에 불과하지만 여기서 자기 스스로를 헌신한다면 큰 용기다. 그래서 네. 그런 용기를 가져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마도 소득 주도 성장과 관련해서 많은 여론적 어떤 비판에 관한 부분을 암시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본인의 좌우명이 유쾌한 반란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 나는 유쾌한 반란을 위해서 소시민으로서 나아가겠다. 그리고 또 다른 움직임을 하겠다. 유쾌한 반란이라는 것은 김 부총리의 전 어떤 자기의 좌우명인데 네. 새로운 변화를 주겠다. 항상 건설적인 변화를 주겠다라는 모습으로 일정 부분 어떤 새로운 모습 또는 어떤 정치적 변화 이런 부분들을 암시하게 네. 됐습니다. 김병민 교수님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평범한 소시민으로 돌아가겠다 하지만 고지고대로 듣는 분은 없을 것 같고 네. 유쾌한 반란을 과연 어디서 꾀할까? 자유한국당일까? 일단 오늘 영입설은 일축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총선 후보자로 출마한다면 이것을 유쾌한 반란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네. 예측하고 있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초대 부총리를 지냈고 경제적인 쓴소리를 내세웠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출마하면 이것을 반란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만약 한국당의 입장에서
건전한 여야 간의 균형 관계를 맞춰야 되고 네. 무너진 보수 정치 세력들을 어느 정도 규합하고 거기에서 경제 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겠다라고 하면 이것을 또 유쾌한 반란으로 얼마든지 받아들여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정치에 대한 가능성들이 있다라면은 민주당보다는 한국당으로 가서 정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고요. 네. 하지만 과거에 관료에 대한 모든 일들을 그만두고 아주대학교에 가서 총장으로서 교육 일에 매진했던 것처럼 네. 아예 정치와 교육이 아닌 또 다른 일에서 본인의 제3의 길을 걸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 꼭 들어올 거라고 단정하기도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